이렇게 글을 잘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이 못 먹고 삽니다. 아이들이 노는 게임들이 전 세계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그린라이트 하면 움직일 수 있고 레드라이트 하면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임을 통틀어서 스태츄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아시안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먹는 레벨로 올라선 거죠. 어떤 여자가 이제 영상에서 나왔는데 아시안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한 명이 아시안 아니라 걔 코리안 아니야? 최근 이번이 거의 나이 평균은 거의 처음이십니다. 예. 이러면 이제 지식인의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케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팔로워가 18,000명에 육박하시고요.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최근 나의 팬데믹 일기를 출간하신 박상현 선생과 줌 미팅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일하러 친구하고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간 게 한 2014, 15년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같이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가 메디아티라는 뉴미디어 스타트업 그 엑셀러레이터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옮겨서 거기서 그 투자하는 일을 하면서 미디어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쯤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뭐 한 네다섯 군데 이제 글을 연재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페이스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미디어하고 테크 관련해서 계속 쓰다가 지금은 그 회사에서 나와서 그때 회사 같이 하던 분들이랑 같이 미디어 스피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가 이제 오토레터라는 것도 그런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 직접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오토레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 보면서 이게 다 돈은 안 될 텐데. 클럽하우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오토하우스, 오토레터,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뉴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건 분명한데 이것이 일상의 어떤 이 재정적, 경제적, 물리적 파운데이션이 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어떤 시기이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것들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유일한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죠. 저는 일단 지금 굉장히 변화하는 시기이고 또 얼마 전에 그 더밀크라는 매체에서 손재원 대표하고도 어제 사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구독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만약에 영상을 잘 만들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걸로 생활이 가능한 세상이 곧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걸림돌이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걸 넘으면 될 것 같아요. 허들은 아직 존재하지만 그렇죠. 모든 일이요. 그 초기에 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실은 열매는 나중에 누가 따로 따먹고 딴 사람이 아이들 둘이 아마 저 청소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박상영 선생의 아들, 딸, 오빠하고 여동생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인가요? 이제 올해 다 대학생이 됐어요. 같군요. 그러면 미국 대학도 현재 그 비대면 수업을 합니까? 비대면 수업도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뭐 대면 수업으로 거의 넘어가가지고요. 한두 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 넘게 대면 수업을 클래스룸에서 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워낙 미국 대학이 이제 대학 도시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학생하고 교직원들은 무조건 그 백신 접종 증명서를 그래서 그 안에서는 거의 99%가 그 접종된 상황이라서 근데 그래도 마스크는 쓰죠. 한국도 이제 접종률을 빨리 올려서 2020년에 대학을 간 아이들이 캠퍼스를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왜 저희는
8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만 그 학번에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간 입학년도에 따라서 약간의 세대적 구분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1980년에 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광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 네. 민주화 운동과 굉장히 깊은 연관된 세대로 생각하고 네. 2020년에 학교를 들어가는 세대들은 뭔가 세대별 특징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뭐 그건 뭐 성인들이 느끼기엔 그렇게 느낄 것 같긴 한데 아이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네. 사회화 과정이 1년, 1, 2년이 그냥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캠퍼스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좀 놀고 얘기하고 술도 먹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고요. 네. 딸아이가 블랙핑크를 이제 좋아하지 않겠네요. 모르죠. 아빠가 좋아하나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네. 딸아이가 뭐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저한테 거의 안 알려줘요. 네네. 저는 이제 딸 아이가 모는 차를 제가 가능하면 안 타는 이유가 서로 음악이 안 맞아요. 차에서 듣는 음악이 선생님 안 맞아요. 어떤 음악을 아니, 선생님 저야 어떤 뭐 음악을 이제 들으세요? 올드팝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네. 저희 딸아이는 뭐 아직도 요즘 세대의 음악을 듣기 때문에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네. 그래도 굉장히 알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노력만 하죠. 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미국의 코로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어, 여기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4단계로 강화돼 있고 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뭐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스터샷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네. 2차 접종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일상이 좀 뭐랄까 회복되고 좀 편리해졌나요 다시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뭐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말 미국이 너무 큰 나라구나 생각을 아, 하게 된 것이 음, 말씀하신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사는 뉴잉글랜드 같은 게 북동부 사는 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영향을 못 느껴요. 이게 뭐 백신 아, 접종률도 굉장히 높고 그 네, 뭐 저는 그 마트에 가도 그냥 마스크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거든요. 많고, 특별히 네, 워낙 네, 다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남부로 내려가면은 지금 뭐 거의 피크에 도달했거든요. 아하, 환자들이.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응급실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얼마 전에는 환자 하나가 다른 질병으로 그 응급실 찾다가 아하, 응급실이 다 코비드 환자로 없어서, 없어서 그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밑에는 심한데 위에는 다 음, 끊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죠. 나라가 너무 지역마다. 크니까, 네. 네. 그 캔사스나 미주리 같은 오지를 가면 거긴 또 워낙 인구 밀도가 낮아서 네. 아마 코로나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처음에는 그랬대요. 네, 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안 오지 않느냐 아, 그런 소리 그렇죠. 네, 진짜로 했다 네. 하더라고요.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무슨 맞아요.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 질문 드린 게 좀 사회적인 질문인데요. 뭐 보면 뉴스 들어온 거 보면 뭐 흑인에게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사람들에게 뭐 침뱉고 폭행하고 욕하고 모두 중국 사람 취급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미국이 변했나? 네, 코로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뭐 여러 가지 일상들이 변했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고요. 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미국 여행을 간다. 미국을 간다 네, 그러면 조심해라. 네, 요새 인종차별 심해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네, 그게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인지 네, 그런 일들이 정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가 그것을 좀 확대하고 있는 건지 뭐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못 느껴요. 아하. 저는 못 느끼고,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저희 아시안들한테 나이스해졌으면 나이스해졌지, 뭐, 아하. 예, 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안전한 동네거든요. 그리고 네네.
말하자면 그래도 수준이 있는 동네면 동네고.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도시의 어느 지역을 가고 또 아니면 뭐 남부의 어느 지역을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게 언론이 확대한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네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고 했지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별적인 말을 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항상 있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왜 PC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PC하다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얻게 됐다는 거죠. 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는. 네.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게 굉장히 세대하고 특정 집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20대 이하로는 과거의 어떤 세대들보다도 그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굉장히 네. 성소수자나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백인 남성들이 그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남성들이 주류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동의할 만한 분석인 것 같아요. 20대들이 이제 시대가 좀 뭐랄까 정체성 정치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 거대 담론에 대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뭔가의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거 했다면요, 아드님이 캔버싱. 네, 캔버싱 했었죠. 네, 그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왜 미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도어 투 도어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뭐 캠페인을 하고 이런 캔버싱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좀 시스템화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막 항상 후보들 뛰두르고 거기서 서서 일렬로 서서 인사하고 뭐 이게 사실 효과도 없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어린애들과 젊은 애들과 이게 세대 간 소통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왜 한국에서 문화적인 뭐랄까요? 달라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한국에서는 이걸 안 하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제 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후보 운동원이 가정을 방문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왜 불법인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민주주의의 어떤 이상은 다 똑같은데 워낙 문화적인 이 출발점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잘못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서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 거꾸로 또 미국에서는 또 꼭 다른 쪽에서 또 그렇게 하죠. 이게 투표하러 가는 곳을 방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양쪽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포인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엘라베마 주지사가 우리 박상현 선생이 전문인 60년대 그 미국 정치를 보면 월레스인가요? 어쨌든 엘라베마에서 민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흑인들의 참정권을 막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이런 그 이스트 코스트나 웨스트 코스트 연안 지역 외에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은 아직도 뭔가 굉장히 다른 특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캔버싱은 특히 한국이 요즘 그 세대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사현 선생님 아드님도 좀 보수적이었더군요.
네, 그러다가 캔버싱 과정에서 오히려 버니 샌더스 쪽 그 후보를 지지했다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네. 요런 부분은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한번 그 뭐랄까 한번 네.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네, 흥미로운 참여 방법이라고 생각은 네네. 확실하게 들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배울 거예요. 저는 맞아요. 아이들한테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슈를 활자나 네. 공교육이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1980년대 세대들이 사실은 거리에서 배운 거잖아요. 거리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추체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캔버싱 그 앞부분에 그거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야, 아이들이 이러면 굉장히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네. 그 자기가 만약에 정치적인 포부가 있으면 이럴 때부터 애들이 스스로 맞아. 관리하겠구나. 예, 네, 예, 네, 맞아요. 거기서 배우는 게 엄청나고, 네. 제 아이의 친구 하나는 그쪽으로 해서 그 선거운동하는 다른 데서 이제 그 선거운동 관련한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한 데서 뭐 네. 잡을 제안을 해가지고 파타임으로 그렇죠. 또 딴 데서 또 일하기도 하고요. 그게 네. 이제 계속 이제 경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예, 저는 그쪽 길로 나가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 이 캔버스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요거 한국에 좀 어떻게. 오늘 뉴스에 떴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US 1위로 떴어요. 네, 맞아요. 네, 글로벌 2위로 뜨고, 그래서 예. 제 와이프가 그거를 한 번에 9회까지 다 본 사람인데, 저는 다 못 봤거든요. 저는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작품이 그 한국 드라마에서 거의 처음으로 세트와 미술의 획기적인 어떤 시도를 했다. 네. 세트가 대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프로듀서가 소설가 김은 선생의 딸 김지연. 네. 아빠 찬스를 좀 썼었죠, 예전에. 왜냐하면 남한산성을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저작권을 아빠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네. 네, 그런 게 또 없으면 또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만났던 황동혁하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한 거고. 저는 뭐 그런 등등에 좀 늦게 봤어요. 워낙 뭐 엄청나다 드라마가 이래서, 워낙 이런 장르 영화는 레퍼런스가 많은 작품이고, 얼마나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두 가지 지점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 뭐냐면 아이들 게임을 가지고 생존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고, 박성현 선생님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저도 좀 신기했는데, 저도 사실 1편만 보다 말았는데, 네. 그 DP는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DP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들 DP 얘기를 하길래 저는 넷플릭스를 켰는데 DP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DP 얘기를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DP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상단에 안 올라왔었어요. 근데 DP는 지금 한국에서는 DP가 사실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DP는 전혀 순위에 올라오지 않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은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식상하기를 주제기나 배럴이라는 개념에서 좀 식상한 느낌도 드는데, 사실 요즘 넷플릭스가 또 많이 그렇게 그 장르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비 한동안 계속 좀비물만 쏟아져 나왔다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전한 장르고, 또 하나는 이 게임이라는 게요, 보니까 흥미로운 게 아이들이 노는 게임들이 전 세계 다 비슷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뽑기하고 막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 피었. 그게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예 저도 신기해가지고 장르를 찾아볼 때 아예 장르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흔히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등처럼 이제 그린라이트 하면 움직일 수 있고 레드라이트 하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임을 통틀어서 스태츄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상 게임, 스태츄 게임. 그 스태츄 게임 장르 안에 각국의 룰은 거의 다 똑같아요. 움직이면. 그렇죠. 심지어 뭐 오목 같은 경우도 미국 오목이라는 놀이 있잖아요. 바둑.
그게 네. 있어요? 미국에도?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게임인 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외로 꽤 많이 그게 보편화돼 있기 공유되는 때문에. 네. 사람들이 딱 알아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음흠. 그런데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 나라는 좀 다르네 느낌이 게다가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특히 앞부분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뽑기도 사실 있겠네요. 그 미국식 케이크나 과자로 이렇게 예, 모양 아마 만들어놨냐. 있지 네. 않을까.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심플한 사회적 메시지. 그러니까 네. 워낙 2부에서 보여주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 지옥 같은 그런 일상이 펼쳐진다는 것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감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아마 주제를 좀 심플하게 한 것, 그리고 게임을 잔혹하게 만든 것, 그리고 네. 뭐 세트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고 아주 색감이 아주 분명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네. 성향 요소가 된 것 같고요. 이정재가 제가 네.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알고 이런 친구인데 드디어 미국 시장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한국의 컨텐츠가 실제로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인기가 좋은가요? 어떤가요? BTS 때문에. 네. 예, 이제 처음에는 BTS 하나만으로 이렇게 뭐 한 번 하다가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네. 같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쓴 적도 있는데 그 사발면을 예전에 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사발면을 사려면 한국 시장에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리아타운이나 코리아 네, 마켓.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도 아니고 그냥 잠깐 엑sit 나와가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데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 주유소 안에 이제 조그만 네. 슈퍼처럼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국 라면이 한 세 종류인가가 있더라고요. 네. 아. 사발면이 있고 너구리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파는 거 똑같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시안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먹는 레벨로 올라선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그 음악하고 영화하고 라면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도 뭐 샹치를 제가 안 봤는데 샹치에 그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보고 중국 사람이 너 코리안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나 네. 코리안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아시안이면은 예전에는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이라 중국인이었는데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아시안이면 너 아하. 코리안이야? 이렇게 이런 네. 세상이 된 거죠. 아하. 게다가 더 재밌는 건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유튜버들인데 한 10대, 20대 유튜버들인데 서로 막 농담 따먹기 하다가 야, 어떤 여자애가 이제 영상에서 나왔는데 걔 아시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시안 아니라 걔 코리안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그거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야 코리안도 아시안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화재 설명할 때 그 동시발화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꽃이 있는데 네. 방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불꽃이 네. 직접 튀지 않아도 그냥 네. 자연으로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BTS 때문에 내가 이날치도 보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아하.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모든 지점에서 다 그냥 발화가 생기는 느낌?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유익 있게 읽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글로벌화되고 있고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세계적 접촉이 이걸 국뽕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제는 뭐랄까 이렇게 수평적 그런 어떤 뭐랄까 관점들이 생겼는데 한국 사람의 3분의 1만 한국이 그렇게 글로벌화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한국이 뭐랄까 선진국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현상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도 사실은 박상현 선생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30%가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네. 똑같은 30%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트럼프 지지자 30%는 그거 죽어도 인정 안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정치 네.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든 30%는 네, 어디든 네. 이게 어떤 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체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뭐 영어 표현으로 이제 컨트로리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냥 네, 그게 나는 저 사람들이 싫은데 뭐 사실 뭐 싫은 사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팩트가 아닌 거를 믿기 시작한 게 아닐까. 결국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뭐 현상에서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주류기 때문에 난 그 사람들이 싫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안 믿는 네. 대안진실이라는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항상 미국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가 똑같이 진영 논리가 강하잖아요. 네. 미국 사회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51대 49 게임을 항상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 사회에서 버니 샌더스가 쉽게 뭐랄까 어떤 그 미국의 정가의 어떤 핵심적 뭔가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네. 한국에서도 이른바 제3지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는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맨날 선거 때마다 지난 2020년 대선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얼마나 홍역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없는지 결국은 미디어가 뭔가를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굉장히 양상이 비슷한 걸로 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라든가 아니면 그 거의 모든 과정에 사실 그 한국 전쟁 이후로 그냥 꾸준히 배워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흥미로운 얘기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민주당 공화당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거는 정치는 원래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두 당이 싸워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이제 6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7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이제 두 당이 전혀 다른 당으로 노선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개인들이 정치 집단들이 이득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나오는 거는 이미 여기에 이익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진영이 형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식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강고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박상현 선생님 같은 분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과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실제로 사람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 때문에 만났잖아요. 이 책. 네. 나의 팬데믹 일기 이렇게 판본은 표지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색깔은 요게 더 온화합니다. 요 책을 사실 저는 놀랐는데요. 책을 많이 쓰신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번역서가 굉장히 좋은 번역서가 많으시고 책은 이번이 거의 이게 나의 팬데믹 일기가 거의 처음이십니까? 이러면 이제 지식인의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의 팬데믹 일기가 사실은 이 책을 내려고 의도해서 시작하신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남의 봄날이랑 한 책을 쓰기로 뭐 몇 번을 했었죠. 하셨다가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 편집자분이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글을 많이 쓰고 있더라. 그리고 꽤 길고. 그래서 그거 근데 이제 마침 그거 이제 그 편집자분이 제 페이스북을 많이 읽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2020년 기록은 남기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에 이제 제가 이제 혹했죠. 에디터가 뛰어난 분이에요.
아주 맞아요. 정확한 판단하셨고 그리고 잊혀지진 않는데 이 기록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록이 중요한 것은 현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록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현장을 또 변화시키니까 네. 기록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한 3, 4년, 5년, 6년 지나면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기록은 현장과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다큐멘터리스트나 뭐 이런 루포라이터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팬데믹 일기는 지금 팬데믹 와중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팬데믹 다 지나서 자, 팬데믹 때 우리가 어땠을까 이런 거는 사실은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 와중에 이 팬데믹의 와중에 팬데믹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좀 파고든 얘기거든요. 뭐랄까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는 뭐랄까 고담준론이고 어떤 거는 정말 딸아이하고 나눈 대화이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거대 담론은 살 수 없잖아요. 아이하고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뭐 블랙핑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일상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매우 정치하다 이런 정치하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정치하게 담겨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무슨 내용으로 돼 있고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박상현 선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새롭게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동안 얘기하신 것들 정리하시는 의미에서라도 책을 보실 것 같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의 팬데믹 일기를 왜 나는 진짜 안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생각한 거는 박상현의 나의 팬데믹 일기가 이번에 1편일까 이게 더 나올까 그럼 더 나온다는 얘기는 뭐랄까 글을 더 쓰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팬데믹이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비극이죠. 그렇게 되면 비극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우리 편집자가 이 2를 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죠. 그건 해피엔딩이죠. 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남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이 독감 그 검사를 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3,100 네. 몇십 달러. 네.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00만 원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요,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이거 300 몇십 달러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3천 몇백 달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많이 안 되죠. 미국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작동하고 저, 있다. 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네. 한 번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이제 손가락이 이게 살짝 뒤로 네. 꺾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프다고 울길래 혹시, 뭐 괜찮아 몰라서. 보이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애가 많이 우니까,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서 그냥 바로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그 의사도 아니고 이제 그 간호사가 이제 이걸 네. 뭐 네. triage 간호사 이제 보고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타이레놀 2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받았던 청구서. 이 청구서가 저희는 그때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보험사가 내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 얼마가 왔다 갔다 하고 네. 저희가 부담하는 돈은 이제 거의 뭐 얼마다. 몇십 불 정도였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때 천 몇백 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의료보험비를 못 내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통째로 다 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의료보험이 미국에서는 직장하고 연결이 돼 있지 그냥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순간에 그냥 아프면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홈리스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큰 병 앓고서 집 날리고 홈리스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렇죠. 이거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온갖 병을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뭐 뇌출혈도 일으켰고 뭐 당뇨도 심하고 막 이래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다 의료보험비를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 사회보다는 한국 사회가 조금씩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공공성의 측면에서.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나의 팬데믹 일기를 보면 이런 차이와 이런 문제와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한국에 들어오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당분간은? 예, 원래는 한 12월 정도를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올해. 올해 12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제 2차 접종 접종을 끝나면 네,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의 팬데믹 일기에서 저자분인 박상현 선생께서 이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챕터가.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직접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앞부분은 좀 더 그 아이들이랑 가정 얘기들이 좀 더 많은 네. 편이고 네. 이제 뒤쪽으로 갔을 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더 음.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을 그래서 어느 쪽이 취향이냐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로워들 분들 중에서는 아마 가정 얘기하는 쪽을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네. 만약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10월, 11월, 12월 네. 부분이 대선 때. 네. 그렇죠. 네. 네. 기록이나 아니면 현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네. 대목이 그럼 그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10월, 11월, 12월을 네. 추천드립니다. 박상현 선생이 전문이시기도 하시죠, 그 분야가. 그렇죠. 그 로버트 케네디 얘기를 번역하신 라스트 캠페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한국에서도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때문에라도 박상현 선생을 꼭 뵙고 싶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이 기본적으로는 점층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팬데믹이 올라가는 느낌하고 글이 가는 느낌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네. 팬데믹이 막 확산되잖아요. 막 심각해지고 이래서 그런 우리 박상현 선생의 일기도 뭔가 이렇게 고조되는 거죠. 막 심각한 것들이 느낌이 고조되고 막 그래서 책은 사실은 저는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면 좋다. 근데 다만 이제 중간에 약간 관심 분야가 아니시면 좀 짧은 분들은 약간 스킵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저자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죠.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비교적 그 한 걸음에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워낙 글솜씨가 좋으시고 이렇게 글을 잘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이 못 먹고 삽니다. 적당히 아, 하세요. 오동기 아니 선생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번역 계획도 있으신가요? 라스트 캠페인 같은? 근데 당분간은 제가 지금 낼 아, 책들이 좀 밀려 있어서 그렇죠. 네. 번역 네. 시간이 제가 보니까 다른 분보다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시지 않고 워낙 요새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번역서가 됐든 네. 저서가 됐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미국 사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라스트 캠페인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하고 좋습니다. 토크하는, 왜냐하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요. 네. 그 라스트 캠페인의 얘기를 로버트 케네디 그때 마틴 루터 킹하고 2달 사이로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2달이죠. 네, 정확하게 2달. 제가 미국 현대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제가 그쪽을 집중해서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은 한국 사회에서 그 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3월 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는 출연료가 없다는 점. 네. 제가 열심히 해서 관문 두 개쯤 넘어서 돈을 벌겠습니다. 선생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네.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박상현 네. 오토레터 발행인을 모시고요. 남해의 봄날에서 출간된 신간 나의 팬데믹 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상현 선생과는 아직 패친이 아니신 구독자분들은 책도 보시고 페이스북 상현팍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맺으시고요. 많은 말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케스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박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